자, 지금 강도 그 파괴 기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그리피스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어쿨런 하고 혹 브라운 파괴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저번 시간에 혹 브라운 그 파괴 기준을 마무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혹 브라운의 파괴 기준이다. 그래서 시그마 1F, 자 파괴 시의 축 응력을 시그마 1F라고 표현을 했어요. failure라고 해서, 그렇죠? 시그마 C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어요. 자, 이 혹 브라운 식의 장점이 암석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암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엔 암석, 인텍트 락에 이 식을 적용할 때 이 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인텍트 락일 때는 MB는 MI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MI는 바로 이 표에서 찾으면 된다. 이 표에 없는 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표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숙제나 시험에서 이 표를 벗어난 그 암석을 주고 맞춰봐라 막 이런 식의 그 놀리는 문제는 안 될 거야. 근데 현장에 있다, 여기 일리스트 없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진 암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MI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S는 1, A는 0.5이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unknown 그 파라미터가 몇 개야? 혹 브라운의 식에서, 암석에 대한 식에서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파라미터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 몇 개? 몇 개? 봐봐, 몇 개야? 어? 이거 몰라? 하나야, 두 개야, 세 개야? 한 개. 어떤 거? 요거 하나? 요거 표에서 구하고. 이러면은 이 식 써서 언제 우리 그 시그마 3가 주어졌을 때 언제 파괴되는지 구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뭐가 자, 어떤 사람은 난 보면 알아, 시그마 C를 보면 알아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모르죠, 그렇죠? 요걸 구하려면 또 우리가 요런 형태의 표를 보던가 아니면 실험에서 구해야 돼. 시험에서. 그래서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모어쿨런 파라미터가 몇 개야? 모어쿨런. 뭘 또 세봐 손가락으로. 두 개씩 진짜. 두 개죠. 그래서 혹 브라운의 그 암석에 대한 그 파괴 기준은 우리가 정의해야 될 파라미터가 두 개고, 그것은 모어쿨런과 개수는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암석에 적용되는 건 알았고, 그러면 암반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암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의해야 될 것이 뭐냐? 새로운 파라미터. 여러분들이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Geological Strength Index. 그래서 뭐 번역을 하자면은 지질 강도 지수. GSI라는 얘기도 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것이 암반이니까 불연성면을 가지고 있고 불연성면에 대한 지수라면은 이것이 불연성면의 거칠기를 뜻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본 식은 GSI의 펑션이야. GSI 펑션.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MB 인텍트 락일 때는 MB는 MI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쵸? 근데 락 매스에서는 그냥 MI를 쓰지 않고 이것도 GSI 펑션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락 매스에서는 MI가 커질 것 같아. 아니, MB가 MI보다 커질 것 같아.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클까 작을까? 이 식을 봐봐. MB가 커지면은 강도가 커져 작아져? 커지지. 그러면은 암반이 암석보다 강도가 클까 작을까? 작죠. 그러면 MB가 MI보다 클까 작을까? 작겠죠. 그래서 이게 GSI에 따라서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식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이 얼마나 감소시킬지는 몰라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GSI 마이너스 100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마이너스가 커. 그래서 작단 말이야.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오케이. MB는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S하고 A는 GSI가 25보다 큰 경우하고 GSI가 2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정의하는 방법이 달라요. GSI가 크면 클수록 거친 거예요. 거친 거. 프레쉬하고 그러면은 강도가 크겠죠. GSI가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미끈미끈하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강도가 작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GSI가 25보다 큰 경우에는 S는 exponential 9분의 GSI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대신 A는 0.5이다. 그래서 만약에 GSI가 50이다. 50이면은 그리고 M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 MI는 암석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지, 그렇죠? 불연성면이랑 전혀 상관없는 값이죠. 인텍트 락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그럼 MI를 먼저 결정을 해주고 시그마 C 필요해 안 필요해? 암반에서 필요하지 않아? 필요해 안 해? 필요하죠. 어차피 암반에서 강도를 정의할 때 암석의 강도를 우리가 계산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는 다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야.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GSI예요. 그래서 GSI가 50일 때 MB를 계산을 하고 이 식으로 그리고 50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S를 계산하고 A는 0.5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GSI가 25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S는 그냥 0으로 넣어라. 그리고 그 대신 A가 GSI의 펑션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이 식들은 이론적으로 도출됐을까? 경험적으로 도출됐을까? 경험적으로 도출됐겠죠. 이게 막 수학식을 풀었더니 S는 exponential 9분의 GSI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값들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저번 시간에 GSI의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GSI 값은 100부터 0 사이에 있다. 그 얘기를 했었고
크면 클수록 거칠고 굉장히 프레시한 암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불연성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GSI는 감소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구조에 따라서 blocky, very blocky, blocky, disturbed, disintegrated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를 하고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표면 상태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구조하고 표면의 상태를 가지고 그 불연성면의 그 암반의 GSI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면 상태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전체적인 개수를 가지고도 우리 판단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었죠. GSI를 결정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했었죠. 굉장히 좀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과학적이지 않아. 물론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GSI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내가 결정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 하지만 불연성면의 그 GSI를 안다면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비선형 식인 혹브라운의 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적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암석에서는 여기서 GIS로 썼구나 내가. 암석에서는 unknown parameter가 2개. 암반은 몇 개? 암반은 몇 개야? 3개죠. GSI랑 알면은 나머지 값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unknown fact 그 파라미터를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독립 변수가 아니지. 종속 변수죠. 그래서 암반은 3개, 암석은 2개의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요것은 혹브라운의 파괴 기준으로부터 모클런 기준의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혹브라운식 자체가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function of 플러팅을 할 때 시그마 1과 시그마 3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식 자체가 시그마 1과 시그마 함수로 표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라미터들을 알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메가파스칼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액션 스트레스를 가해주면은 파괴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컨파이닝 프레셔에 따라서 파괴가 되는 시그마 1F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비선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근데 비선형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혹브라운식 정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이 식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수치 모델링 같은 거 할 때는 이 파괴 기준을 갖다가 모쿨런으로 바꿔줘요. 우리가 모쿨런 이 식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C하고 P를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단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축적된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 파괴시의 시그마 1과 시그마 3의 관계는 혹브라운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맞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거 갖다가 모쿨런 파괴 그 기준으로 정의를 해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특히 모클론으로 거칠기가 뭐 한 이 정도일 때 C하고 P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그렇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C하고 P 내가 구조가 이 정도 이제 불연성면이 있고 거칠기가 아주 좋은 그런 암반이라 이거에 대한 C하고 P를 구하는 프로시저가 제시가 됐으면 그거 쓰면 되는데 그런 프로시저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러면 혹브라운은 아주
편하게 우리 거치기만 알면은 강도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혹브라운을 그냥 쓰던가, 혹브라운 비선형 식이라서 쓰기 싫다 그러면은 혹브라운 식으로서 파게시의 시그마 1과 시그마 3 관계를 점을 찍은 다음에 이 점을 제일 잘 맞는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그 선을 그린 다음에 그 선의 절편이 바로 뭐예요? 모쿨런의 그 절편이 되겠고, 요 기울기가 뭐예요? 요 기울기가 K가 되겠죠. K가. 그래서 요거 우리가 모쿨런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유도를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값이 뭐야? 시그마 C가 되겠죠. 시그마 C M으로 표현을 했어. 자, 이거는 이렇게 구한 이 절편은 피지컬 미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어, 없어? 응? 이게 진짜 이 안반의 일추압축 강도야? 아니죠. 그냥 제일 대표성 있는 곡선을 그 직선을 그릴 때 이게 그냥 절편일 뿐이에요. 그리고 요 시그마 C M으로 표시됐는데, 이게 시그마 C는 자 인텍트 락의 일축압축 강도를 시그마 C라고 하고, 안반의 절편을 갖다가 시그마 CM이라고 합시다. 어떤 게 더 크겠어? 시그마 C가 훨씬 더 크겠죠? 요거는 뭐냐면은 요건 절편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락 매스야. 불연속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매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매스의 강도를 대표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의 절편은 인텍트 락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계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적용을 하고 시그마 CM에 더 이상 물리적인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것이 좋고, K는 요 기울기예요, 요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모쿨런의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혹브라운 식을 넣어가지고 GSI를 구해요. GSI 구하고 MI로부터 MB도 구하고 거기에서의 S하고 A를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것은 maximum principal stress, 시그마 3는 minimum principal stress 이렇게 잘 구했어요. 그래서 암석 종류를 알고 있으면 내가 MI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그마 C는 인텍트 락에 대한 샘플러부터 구하거나 다른 표를 통해서 참고해서 구하고, 그리고 불연성면의 특징이 반영된 GSI 값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파게시의 maximum principal stress하고 minimum principal stress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끝내도 좋아요. 여기서 끝내서 강도는 이렇다 라고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하여튼 이 혹브라운을 직접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리그레션 커브를 그려서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죠. 혹브라운의 비선 형식을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때의 절편을 시그마 CM이라고 하고 이 기울기가 K라는 거야. 그래서 모쿨런의 포락선
플러스 K 시그마 3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어요? 내가 MI하고 시그마 C, GSI를 주어지면은 이 그 암의 이 암반에 암반을 대표하는 모클런의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 K로부터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지? 모클런 파라미터를 구하여라라고 내가 했는데 K하고 시그마 CM을 계산하면 안 돼요. 모클런의 파라미터는 프릭션 앵글하고 C야, 점착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시험에서 이렇게 구하여라 하면 여러분들이 내 K는 얼마고 시그마 CM은 얼마다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거로부터 프릭션 앵글을 구하고 이거로부터 프릭션 그 점착력을 구해야 돼요. 알겠어요? 나는 시험에서 이제 모클런 파라미터 구하여라라고만 설명을 할 거지 프릭션 앵글과 코히전을 구하여라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내가 직접 손으로 풀진 않고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풀이 과정을 설명을 말로 할게요. 그냥 두 개의 예제가 나와 있어. 자, 문제를 봅시다. 현장 조사 결과 시료의 직경 D는 150mm인 시표는 정확히 현장의 암반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축 압축 시험을 실시하였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또한 이것은 이제 균열이 있는 샘플이에요. 그리고 또한 미세 균열이 거의 없는 직경이 37mm인 시편에 대하여 1축 압축 강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1축 압축 강도는 45 메가파스칼이었다. 자, 일단 A는 0.5로 가정을 하고 0.5로 가정했다는 얘기가 GSI가 꽤 크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아직 계산 안 했지만은 굉장히 미세균열이 크지 않단 말이야. 블럭키하지 않아. 그러면은 GSI가 25보다는 크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A는 0.5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고 이게 NG가 나면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위에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GSI S값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에서는 GSI 값이 unknown이야 지금. 그 대신 우리는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 결과를 통해서 GSI를 역추적하자는 얘기가 되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3축 압축 시험을 했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구속 압력은 프레셔 단위로 표현이 됐고 파괴 시의 축 하중은 이건 포스로 액츄얼 포스와 응력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것도 이 포스도 이 다이아미터를 우리가 아니까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프레셔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돼. 점을 찍어주면은 되고 이렇게 찍어주면 여기 파괴 포락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파괴 포락선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혹 브라운의 파라미터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고 잠깐만 여기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혹브라운식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이 MB 값도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MI 값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GSI도 주어지지 않았고 S 값도 주어지지 않았어. 요 세 가지 값을 갖다가 이 시험 결과를 통해서 모두 다 구해야 돼요. 우리는 A 값만 알고 있죠. A 값만. 그래서 요 118페이지 한번 볼까요? 혹브라운의 파괴 기준식이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우리가 시험한 다섯 개의 컨파이닝 프레셔에 대한 시험을 각각 했더니 파괴시에 시그마 1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시그마 3를 좌변으로 보내고 0.5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A를 0.5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선형식의 형태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좌변이 Y, 우변이 MBX 플러스 S 이런 선형식으로 바꿔주고 그것을 만족하는 MB하고 S를 구하는 거예요. 시그마 C는 주어졌죠. 45메가파스칼로. 그래서 점을 찍어서 플러팅을 해봤더니 이 밑에 그림이 나오죠. 이런 직선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니까 이 기울기가 0.14가 나오고 절편이 0.0003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 기울기는 MB는 0.14예요. 14. 자, 0.14. 이 값이 MI에 비해서 어때요? MI에 비해서 굉장히 작단 말이야. MI가 표 그 4.4 111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커. 제일 작은 경우가 얼마야? 4? 4 정도인데 뭐 20, 30 가는데 암 반이기 때문에 MB가 굉장히 작게 계산되었어요. S는 더 작아요. 0.0003이다. 그래서 S가 0.0003이 되고 MB가 0.0003 되는 GSI를 역으로 구해 보니까 GSI가 27이다. 자, 27이니까 우리가 처음 가져간 A는 0.5를 갖다가 우리 적용 가능한 거죠. 이게 만약에 GSI가 20이 나왔으면은 처음 우리가 가져간 A는 0.5가 NG가 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GSI를 갖다가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축 압축 시험과 1축 압축 시험 결과가 있으면은 GSI 값을 우리가 역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1축 압축 시험은 작은 시편에 대해서 했고 3축 시험은 더 큰 시편에 대해서 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1축 압축 시험을 하려면은 그 전리들이 막 나와 있으면 안 돼. 왜냐면은 누르면 어떻게 돼? 전리 따라서 쫙 쪼개진단 말이야. 그렇죠? 3축 시험을 하면 괜찮아. 컨파이닝 프레셔로 눌러주기 때문에 안반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축은 아니야. 안반에는 불연성면이 있으면은 많으면 특히 강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미세 균열이 거의 없는 시편으로 1축 압축 강도를 구하고 3축 시험을 해서 안반의 그 파괴 시의 시그마 1과 시그마 3의 관계를 구한 거예요. 자, 알겠죠? GSI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케이. 우리 GSI도 알았고 MB도 알았고 A도 알았고 시그마 C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혹브라운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를 정의를 했어요. 오케이. 이걸로서 3축 시험과 1축
압축 시험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모두 다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 이 주어진 파라미터를 가지고 한 지중해 한 위치에서의 파괴 여부를 평가하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거 너무 쉽죠? 어떻게 하면 될까? 최소 주응력이 1.2, 최대 주응력이 4메가파스칼.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혹브라운 식을 구했지, 파라미터 구했지. 그럼 그 식에다가 그 식에서 그 식을 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컨파이닝 프레셔가 1.2메가파스칼일 때 파괴 시의 시그마 1F를 구하면 되죠. 이것이 현장의 맥시멈 프린시퍼 스트레스보다 크면은 어떻게 된 거야?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현장에 시그마 1이 더 크면은 파괴가 되는 거죠.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니? 4.06 메가파스칼. 자, 넣어봤더니 4.06 메가파스칼이 되더라.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파괴에 가까운 거야. 현장 상태가 4메가파스칼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괴에 가깝다. 조심해야 된다. 그 세 번째 문제. 혹브라운 파괴 기준으로부터 모클런 파괴 기준에 소요되는 이란 표현이 좀 어색한데, 기준에 소요가 된다. 뭐 기준 파라미터인 C하고 phi 값을 예측하여라.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커브에 대한 베스트 피트 곡선을 그려서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 C하고 phi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건 내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어느 사면 현장의 암반은 석회암이었으며 전리가 많다. 이 암석의 일축 압축 강도는 180메가파스칼, GSI는 49였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사면상의 A 입자에서 세타는 55도 상으로 파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A 입자의 그 시그마 1은 5.4메가파스칼, 시그마 3는 0.8메가파스칼이고 또 전리 사이에 존재하는 물로 인해 수압이 0.1메가파스칼이었다. 자, 이 문제에서 일축 압축 강도는 주어졌고 GSI는 또 주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암석의 종류가 주어졌죠. 석회암 큰 조직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은 혹브라운 파괴 그 식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는 다 주어진 거예요. 추가적인 필요한 게 없어. 일축 압축 강도도 있고 MI도 있고 GSI도 있죠. 자, 그리고 요 입자에서 55도 상에 파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전리인데 거기에 또 물이 차 있다 그랬어. 그래서 물의 차이, 그 물이 작용한 수압이 0.1 메가파스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문제 1번. 혹브라운 파괴 기준을 구하고 A 입자의 파괴 여부를 판단하시오. 자, 요것도 파괴 일단 필요한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봅시다. GSI가 지금 49니까 25보다 크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25보다 클 경우에 이런 식들을 사용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49를 넣어서 MB를 구하면 돼. MI는 석회암 큰 조직이니까 이 표를 보면은 이게 얼마야? 석회암 큰 조직 8? 아니야. 어디야? 큰 조직이 석회 10. 10이죠. MI는 10이다. 오케이. 10이고 49, GSI에다 49를 넣으면은 MB는 1.618이 돼요. 자, 10분의 1이 됐죠. 49 중간 정도의
불연성면 중간 상태일 경우에도 MB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연성면이 있으면은 강도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S는 계산을 해보니까 exponential 9분의 GSI-100 0.0035이다. 자, 이 파라미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식에다 넣어주면은 시그마 3에 넣어주면은 파괴 시에 액션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해서 넣었어요. 자, confining pressure가 0.8메가파스칼이야. 0.8메가파스칼인데 수압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0.1메가파스칼만큼. 그러니까 수압을 빼줘야 돼. confining pressure에다. 수압이 0.1만큼 받아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0.8을 가해줘도 실제 안반에 작용하는 압력은 0.7메가파스칼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0.7을 넣어줬어. 0.7을 넣었을 때 파괴 시에 액션 스트레스를 구해봤더니 18.73메가파스칼이더라. 그래서 이 입자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파괴가 돼, 안 돼? 파괴되지 않는다.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있겠죠? 두 번째 문제, 파괴 기준으로부터 Cp 값을 구하고 모쿨럼 파괴 기준으로 A 입자의 전단 파괴 여부를 판단하시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제 베스트 피트 선을 구했지. 구한 다음에 식으로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요 뒤에 식 계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서 하겠다 그러면은 이때의 C하고 P를 구한 다음에, 그렇죠?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 프레임으로 그려주면은 이것이 아니야, 이게 이거지. 이게 K인데 이것을 갖다가 CP에 대해서 그려주고, 아이고, 모서클을 플러팅 해보면 돼. 그냥. 그렇죠? 이것은 식으로서 계산을 했는데, 식으로 물론 계산해도 되죠.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어차피 CP를 구했다면 여기 때 그려주고 모서클을 그려보면은 파괴,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금방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거고, 만나지 않으면은 파괴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또 55도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110도인 이 포인트에서의 전단 응력을 구하고, 그것이 이 파괴 포락선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를 판단해 줘야 돼요. 왜냐면은 55도가 제일 취약한 면이라고 정의를 내려줬잖아. 그렇죠? 이건 소일이 아니야. 소일은 이렇게 55도가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거는 프릭션 앵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암반에서는 불연성면을 따라서 부서질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성면의 방향이 주어졌으면은 그 면에서의 파괴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타우와 타우 F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비슷하다,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차피 이거 갖다가 식으로서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강도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는 불연성면 역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강도를 배웠어. 그 전에 배운 게 뭐예요?
지중응력. 그 다음에 그 전에는 Engineering Geology. Geology. 강도를 배울 때 안반의 강도를 산정하는 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불륜성면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단 말이야. 방향이 어떻게 나면은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불륜성면이 많으면은, 그리고 거칠기가 거칠기에 따라서 GS 값이 달라지고, GS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강도도 작아진다는 것만 배웠죠.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이 포커스를 하는 것은 불륜성면의 방향을 정의를 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불륜성면이 나 있는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불륜성면의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불륜성면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불륜성면의 강도예요. 불륜성면의 강도. 자, 불륜성면의 강도와 암석 안반의 강도는 달라. 그래서 락 매스의 한 면이 굉장히, 이런 락 매스의 미끌미끌한 불륜성면이 존재한다. 이런 안반에 대해서 그 불륜성면을 고려하지 않고 블럭으로서의 강도만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단 말이야. 그때는 이 전체에 대한 안반을 정의하는 것보다 이 면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전단 강도를 정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불륜성면의 강도를 계산하는 식을 볼 거고, 대표적인 값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안반의 강도와 불륜성면의 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과 강도를 정의하는 방법을 이번 렉처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나면은 변형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설계에 들어갈 거예요. 불륜성면이 많은 학생들이 제일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불륜성면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엔지니어링 지올러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질학과에서, 자원공학과에서, 엔지니어링 지올러지에서 여기까지를 다 다뤄. 그래서 엔지니어링 지올러지라는 그 명칭 제목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 게, 엔지니어링 지올러지는 여기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팩터예요. 불륜성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질학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불륜성면이 discontinuity죠. discontinuity. 그래서 discontinuity란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영어가 나오네 여기서. 그래서 dividing,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Dividing rock mass into blocks represents weakness planes in rockness. 사실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문장을 잘 못 만드는 거잖아 말이야. 그렇죠? 이걸 갖다가 영어 영작해라.
번역하라는 할 수 있는데 영작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영어로 쓰라는 것까지는 내가 안 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discontinuity가 dividing the rock mass into rock blocks. 당연하죠. 그 intact rock을 갖다가 여러 가지 블럭으로 분리하게 되죠. discontinuity가 있으니까. discontinuity가 있으니까 이 블럭이 만들어졌죠. discontinuity가 없었으면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였겠죠. represents weakness planes in rock mass. 그래서 그 락 덩어리에서 가장 취약한 그런 면을 나타낸다. Anisotropy, properties varying with direction at any point.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게 배딩이에요, 배딩? 아니, 이게 배딩이 아니구나. 이건 뭐야? 뭐야? 폴리에이션이에요, 폴리에이션. 쏘리. 배딩이라고 정의가 됐구나. 배딩이야. 퇴적암에서 발생하는 불연성면이죠. 순차적으로 눌려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연성면이 있어요. 이게 압력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쪼개진 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힘을 작용하면은 배딩을 따라서 쪼개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강도가 작지만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야. 전리는 어때? 전리는 쪼개져 있어? 아니 붙어 있어? 전리는 쪼개져 있어. 단층도 쪼개져 있고. 이거는 취약한 면이야. 아직 쪼개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작용할 때의 변형 특성과 이쪽으로 작용할 때의 변형 특성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강도는 어때? 다르죠. 변형 특성도 다르고 강도도 달라. 그래서 즉 discontinuity가 있으면 anisotropy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변형 특성이 달라진다. 그 소일에서는 샌드 같은 경우에 그런 큰 anisotropy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또 방향에 따라 달라요. 그래 inhomogeneity, 비균질성. 그래서 different properties with position. 그래서 위치별로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rock mass의 거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discontinuity, joints, bedding plane fault, fractured zone. discontinuity가 rock mass의 거동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줘요. 불연성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은 암반의 거동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적이에요. 우리도 왜냐하면 암석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단 말이야. 너무너무 단단해. 암석이 부서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굉장한 응력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암반 자체가 막 무너지진 않아요. 결국은 불연성면에서 무너진다. 이게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이것은 요것들이 결국은 이제 discontinuity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degree of weathering, 불연성면이 풍화되어 있으면은 강도가 작아진다. initial stress, 그 초기 응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ground water가 있으면은 수압, 아까 그 예제에서 나왔지만은 유용력이 변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ground water가 존재하면은 풍화가 잘 돼요. 그래서 degree of weathering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런 것들이 rock mass, 결국은 discontinuity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discontinuities are defects representing weakness planes in the rock mass. 그래서 defect라고 표현했는데 공산품에서의 defect가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가장 약한 면이다, 취약한 면이다. Control the engineering properties by dividing the rock into blocks. rock mass into blocks. 그래서 engineering property, 물성과 거동을 지배하는 중요한 그런 인자이다. 그리고 discontinuity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벌써. faults, joints, foliation, cleavage, bedding, silicon size 등등 다 얘기를 했던 거야. 단층, 전리, 염리, cleavage,
베딩, 층리, 그리고 실리콘 사이즈, 매우 매끄러운 그런 면을 실리콘 사이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디스컨티뉴이티들이 있다. 하여튼 이 디스컨티뉴이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엔지니어링 지올러지에서 벌써 소개가 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근데 여러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조인트야. 조인트, 폴트, 실리콘 사이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미 쪼개져 있는 면들이에요. 매딩, 폴리에이션 등등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조인트하고 폴트, 실리콘 사이드야. 실리콘 사이드도 어차피 폴트의 한 종류란 말이야. 그렇죠? 즉 조인트 앤 폴트가 가장 우리가 관심이 있는 두 가지 디스컨티뉴이티예요. 가장 약하다. 조인트하고 폴트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폴트는 뭐라 그랬어? 그 이미 폴트에서는 움직임이 발생한 면이야. 조인트는 그냥 쪼개진 면이고 움직임이 발생했으면은 미끌미끌해졌겠죠. 자, 그래서 조인트라고 얘기하면 조인트하고 폴트를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폴트보다는 조인트가 흔하니까. 폴트는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조인트가 뭐 불연성면 하면 대부분 조인트죠, 조인트. 조인트 오리엔테이션, 조인트 프리퀀시, 자, 조인트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 방향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이번 렉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중요하지만 프리퀀시도 중요해. 빈도수. 조인트가 많냐? 그러니까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냐, 아니면은 스페이싱이 크냐? 스페이싱이 굉장히 크면은 우리가 시공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촘촘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조인트 프리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조인트가 방향성도 중요하고, 프리퀀시도 중요하지만 랭크도 중요해. 조인트가 이렇게 짧아. 이 짧은 거는 별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쫙 길면은 훨씬 더 파괴가 됐을 때 영향이 크단 말이야. 영향 범위가. 그래서 컨티뉴이티도 중요하고, 네 번째로 조인트 서페이스, 표면이 중요해. 굉장히 거칠면 잘 안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전달 강도를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험 보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조인트 오리엔테이션을 설명하는 방법을 강의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이용을 해서 조인트의 플레인을 그리고 선도 그리고 어느 면에서 만나는지도 그리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자료들을 나눠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